저는 한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24시간 그녀를 따라다니며 숨죽이고 지켰습니다. 3미터 거리를 유지하고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화도 금지된 채. 그녀는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부인이자 삼지연관 현악단의 바이올린 연주자 김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경호원이었습니다. 극장, 연습실, 차량, 숙소. 어디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 뒤에는 동료들 간의 감시와 배신, 그리고 감정 없이, 표정 없이 살아가는 변해버린 제가 있었습니다. 2017년 중국 선양 공연장에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지 3초 만에 저는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강남 오피스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합니다. 같은 경비 일이지만 8년 전과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2013년 5월 함경북도 청진. 저는 그냥 평범한 군인이었습니다. 청진 외곽 군부대에서 보초를 서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매일을 보냈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옷을 팔았습니다. 성부는 평범했고 특별할 것도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후 3시, 갑자기 중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민철 동무, 즉시 평양으로 올라가라. 네. 평양요? 상부 지시다. 내일 아침 8시 기차를 타면 된다. 자세한 건 가서 들을 것이다.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평양?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불안했습니다. 중대장 동무, 제가 무슨. 이유는 나도 모른다. 호출이 왔으니 지시에 따르면 된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양 호출.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평양으로 가는 12시간. 창밖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체 뭐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호출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2013년 5월 평양 도착. 기차역에서 군용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타라고만 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평양 외곽 비밀 시설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철조망, 경비병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신문실 같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너머 2명의 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라. 저는 앉았습니다. 강민철 동무, 신원조사를 시작하겠다. 한 명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나?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할머니는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 성부는 노동자입니다. 청진 제강소에서 일합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 가본 적 있나? 네, 옷을 팝니다.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가족 3대, 친척, 학창시절, 군 복무 기록. 모든 것을 캐물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지?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가족 중 누가 문제를 일으켰나? 다음 날 체력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0km 달리기, 팔굽혀펴기 100개, 턱걸이 30개, 수영 1km. 저는 군인이었기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록을 냈습니다. 사격 검사도 있었습니다. 권총과 소총으로 50m, 100m 표적을 쐈습니다. 명중률 90% 이상. 심리 검사도 받았습니다. 명령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가? 네. 가족보다 당을 우선할 수 있는가? 네. 비밀을 지킬 수 있는가? 네. 마지막 날 면접이었습니다. 3명의 고위 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철 동무, 왜 당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저는 배운 대로 대답했습니다. 당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습니다. 좋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20명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군관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합격자를 호명하겠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강민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축하한다. 동무는 평양 호위사령부에 선발되었다. 호위사령부? 그게 뭐지? 다른 합격자들도 비슷하게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훈련소에서 듣게 될 것이다. 내일부터 3개월 특수훈련에 들어간다. 기대감이 올라왔습니다. 특수 임무구나. 뭔가 중요한 일인가 보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평양에서 특수 임무 맡게 됐어. 그래? 좋은 일이구나. 조심해라. 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겠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새로운 삶이 지옥의 시작일 줄은. 2013년 6월 평양 외곽 비밀훈련소. 20명의 합격자가 한 건물에 모였습니다. 모두 젊은 군인들이었습니다. 저처럼 긴장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첫날, 우리는 한 방에 모였습니다. 교관이 들어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좌였습니다. 동무들 축하한다. 동무들은 조국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임무에는 절대적인 비밀이 요구된다. 지금부터 서약서를 작성하겠다. 서약서가 나눠졌습니다.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이 임무의 내용을 가족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만약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본인과 가족 전체가 반역죄로 처벌받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타령 시도 시 즉결 처분에 동의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 전체 처벌, 즉결 처분.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서명하라.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10km 달리기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격투훈련, 사격훈련, 경호기법, 차량 운전, 폭발물 탐지. 하루 18시간 훈련에 3시간 수면. 밥은 하루 2끼, 그것도 옥수수밥과 김치뿐이었습니다. 실전 훈련도 있었습니다. 모의 표적을 경호하는데 갑자기 가짜 암살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막아라. 저는 반응했지만 0.5초 늦었습니다. 교관이 저를 후려쳤습니다. 이게 실전이었으면 표적이 죽었다. 팔굽혀펴기 200개. 실패하면 체벌의 밥도 주지 않았고 심지어 잠도 못 자게 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동료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이 동무는 어디 갔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이 무릎 꿇은 채 묶여 있었습니다. 타령을 시도했던 그 동료였습니다. 교관이 말했습니다. 이자는 조국을 배신했다. 타령을 시도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당. 동료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교관이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배신자의 끝이다. 명심하라.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죽는다. 가족도 죽는다. 도망칠 수도 없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명 중 15명만 살아남았습니다. 1명은 처형당했고 4명은 훈련 중 탈락해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교관이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동무들은 이제 평양 호위사령부 소속이다. 동무들의 임무는 당과 국가의 중요 인사 및 그 가족을 경호하는 것이다.
중요 인사가족. 각자 경호 대상이 배정될 것이다. 절대 복종, 절대 비밀. 이것만 기억하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이미 공포가 제 안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2013년 9월 첫 임무가 발표되었습니다. 강민철 동무의 경호 대상은 김여진 동지다. 김여진 동지는 당 중앙위원회 김철호 부부장의 부인이며 삼지연관 현악단 바이올린 연주자다. 사진이 주어졌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차가운 표정. 경호 규칙을 설명하겠다. 교관이 말했습니다. 첫째, 항상 3m 거리를 유지하라.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된다. 둘째,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마라. 동지가 동물을 쳐다봐도 고개를 숙여라. 셋째, 대화 금지. 질문받아도 네 아니면 아닙니다만 대답하라. 동물은 그림자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아야 한다. 다음 날 첫 경호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양 대극장. 김여진이 삼지연관 현악단 공연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3m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김여진이 극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입구에 섰습니다. 2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앉지도 못했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김여진이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따라갔습니다. 차량까지 3m. 그녀는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경호는 24시간 교대였습니다. 4명이 6시간씩 돌아가며 맡았습니다. 극장, 연습실, 쇼핑, 식당, 숙소 앞. 어디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경호원들이 사는 숙소. 4명이 한 방에서 지냈지만 친해질 수 없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우리는 각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주 동료들의 이상 행동을 보고하시오. 서로를 감시해야 했습니다. 누가 불만을 표현했는지, 누가 규칙을 어겼는지, 누가 이상한 말을 했는지. 보고하지 않으면 나도 의심받았습니다. 전화도 검열되었습니다. 가족과 통화할 때도 보위부 요원이 옆에서 들었습니다. 외출도 금지였습니다. 허가 없이는 숙소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감정 표현도 금지였습니다. 웃지 마라. 화내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동무는 기계다. 점점 무감각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경호복을 입었습니다. 김여진을 따라다녔습니다. 교대하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잤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반복이었습니다.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웃는 법을 잊었습니다. 우는 법도 잊었습니다. 그냥 움직였습니다. 명령대로, 기계처럼. 어느 날 김여진이 연습실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들렸습니다. 차이콥스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감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인가, 기계인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 저는 감정을 죽였습니다. 그게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2014년 경호 1년차가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벽한 그림자였습니다. 김여진을 따라다니며 숨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명령에 복종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1년에 한 번 면회가 허락되었습니다. 30분만. 2014년 설날 저는 청진 집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엄마는 건강하세요? 그럼 엄마 튼튼해. 하지만 어머니는 많이 마르셨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었습니다. 3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가야 해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안 됩니다. 규칙이에요.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우리 아들. 언제 또 보니?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9개월, 저는 가족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5분만 허락되었습니다. 그것도 보이부 요원이 옆에서 듣는 전화였습니다. 가족은 잘 지내십니까? 네, 잘 지냅니다. 건강하십니까?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2014년 10월,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철 동무, 청진에서 연락이 왔소. 보이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병입니까? 폐렴이라고 하오. 저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휴가를 신청하겠습니다. 거부한다. 하지만 어머니가 위독합니다. 경호 임무 중 이탈은 불가하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 된다고 했다. 물러가라. 저는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일주일 후, 다시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어떻습니까? 아직 입원해 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뭐래요? 상태가 안 좋다고 한다. 제가 갈 수 없어서 죄송해요. 괜찮다. 내가 중요한 일하는 거 엄마도 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감정을 죽여왔기 때문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철 동무. 보이부 담당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청진에서 연락이 왔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소. 세상이 멈췄습니다. 언제입니까? 어제 저녁이요. 장례식은 언제입니까? 내일 모레라고 하오. 휴가 신청하겠습니다. 거부한다. 어머니 장례식입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규칙은 규칙이요. 경호 임무가 우선이요.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 된다. 물러가시오. 저는 일어났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장례식도 못 가는 아들, 마지막 인사도 못한 아들. 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계입니까?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 언제 또 보니? 설날에 하셨던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고립감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적이었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욱 기계가 되었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죽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천천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2015년, 경호 2년차. 저는 이제 김여진의 일상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김여진은 평양 제1백화점에 갔습니다. 명품 가방 코너였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것도요. 한 번에 5개를 샀습니다. 프랑스제, 이탈리아제. 한 개에 수천 달러였습니다. 저는 3미터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바깥의 거리에는 굶주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장마당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수천 달러짜리 가방을 사고 있었습니다.
김여진은 고급 식당도 자주 갔습니다. 일본 초밥, 프랑스 와인, 이탈리아 파스타. 한 끼에 수백 달러. 저는 문 밖에서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와인 잔 부딪히는 소리, 음악 소리. 저는 아침에 옥수수죽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해외 공연에서 돌아올 때마다 김여진은 쇼핑백을 가득 들고 왔습니다. 화장품, 향수, 옷, 보석. 이건 프랑스에서 샀어요. 이건 스위스 시계예요. 자랑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남편 김철호 부부장도 부패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그의 집무실 밖에서 경호를 섰습니다. 안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부부장 동지, 이것 받으십시오. 누군가 봉투를 건네는 소리였습니다. 얼마요? 1만 달러입니다. 줬소. 그 사업 승인하겠소. 뇌물이었습니다. 고급 술자리도 자주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섰습니다. 안에서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인민을 위한다는 당 간부. 환멸이 올라왔습니다. 반면 평양거리는 달랐습니다. 경호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배급소 앞 긴 줄. 밤 9시면 정전되는 거리. 마른 얼굴의 사람들. 어느 날 밤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길가에 아이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차 안 김여진은 프랑스제 향수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키는 대상이 정말 가치 있는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인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인민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명품을 사고 외제차를 타고 뇌물을 받고 호화 생활을 하면서 밖에서는 아이들이 굶고 있었습니다. 이 체제는 거짓이다. 이들은 인민의 지도자가 아니라 기생충이다. 환멸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경호를 계속했습니다.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경호원. 속으로는 점점 무너지는 사람. 회의감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왜 이 사람들을 지켜야 하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15년 7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극장. 삼지연관 현악단 특별 공연이었습니다. 김여진의 바이올린 독주회였습니다. 관객 5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 간부들과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왼쪽에 섰습니다. 다른 경호원은 오른쪽에 섰습니다. 오후 7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여진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검은 드레스, 바이올린을 들고. 첫 곡은 모차르트였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극장을 채웠습니다. 저는 관객석을 주시했습니다. 이상 징후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관객석 중간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남자였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김여진 동지.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무대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인 받고 싶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3초. 단 3초. 저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경호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가 남자를 가로막았습니다. 서시오. 다른 경비병 2명이 달려왔습니다.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끌어냈습니다. 김여진은 놀란 표정으로 연주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공연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끝났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김여진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출되었습니다. 호위사령부 신문실이었습니다. 3명의 고위 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철 동무, 어제 사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관객 한 명이 무대로 뛰어들었습니다.
동무는 어디 있었소? 무대 왼쪽이었습니다. 왜 제압하지 않았소? 반응이 늦었습니다. 얼마나 늦었소? 3초입니다. 3초. 군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3초면 대상이 죽을 수도 있었소. 경호 실패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동무는 경호원이요. 1초도 늦으면 안 되는 거요. 명심하겠습니다. 명심. 이미 늦었소. 군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민철 동무, 경호 실패로 인한 징계. 즉시 격리 조치. 격리입니까? 2주간 재교육 후 복귀 여부 결정하겠소. 끌고 가라. 2명의 병사가 저를 끌고 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좁은 독방이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 창문도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만 나왔습니다. 옥수수죽 한 그릇, 물 한 컵. 수면도 박탈당했습니다. 불을 밤새 켜놓아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아비판서를 썼습니다. 나는 경호 임무에 실패했다. 나는 당을 배신했다. 나는 반혁명 분자인가? 50장을 썼습니다. 손이 부르텄습니다. 사상 교육도 받았습니다. 동무는 왜 실패했소? 정신이 해이했습니다. 왜 해이했소?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동무는 반혁명 사상을 품고 있는 거 아니오? 아닙니다. 그럼 왜 실패했소? 죄송합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저는 미쳐갈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아악!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용히 해. 또 소리 지르면 형량만 늘어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절망이 저를 삼켰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무의미하다. 3초 늦은 게 죄가 되는 곳. 인간을 기계로 만드는 곳.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장례식도 못 가는 곳. 이게 정상인가?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2주가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오시오. 저는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2주 동안 햇빛을 못 봤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경호 복귀 허가. 하지만 동무는 이제 낙인이 찍혔소. 한 번 더 실수하면 끝이요. 명심하겠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해골 같았습니다. 10kg이 빠졌습니다. 눈빛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더욱 완벽한 로봇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이대로는 죽는다. 탈출해야 한다. 2015년 9월 경호 복귀. 하지만 저는 이미 낙인 찍혔습니다. 경호 실패자. 동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상관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한 번 더 실수하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더욱 완벽하게 행동했습니다. 김여진을 따라다니며 1초도 늦지 않았습니다. 3m 거리를 칼같이 지켰습니다. 명령에 즉시 반응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로봇 경호원.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탈출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나갈까? 언제 기회가 올까? 해외 공연 때 도망칠 수 있을까? 밤마다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밤 평양 거리 야간 경호를 섰습니다. 김여진이 당 간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건물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밤 11시 평양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높은 건물들, 화려한 불빛, 잘 포장된 거리.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것을. 저 불빛 뒤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건물 안에는 감시와 통제가 있습니다. 저 거리를 걷는 사람들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평양은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화려하게 포장된 감옥. 이 도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육체는 살아도 정신이 죽는다.
인간이 아니라 기계가 된다. 강렬한 욕망이 치솟았습니다. 나가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외 공연 일정을 주시했습니다. 김여진은 1년에 두세 번 해외 공연을 갔습니다. 중국, 러시아, 때로는 동유럽. 경호팀이 동행했습니다. 그때가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도 감시는 철저했습니다. 경호원들끼리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북한 대사관 요원들도 따라붙었습니다. 그래도 북한보다는 낫다. 중국이든 러시아든 거기서 도망치면 된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된다. 계획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족. 아버지가 청진에 계셨습니다. 제가 탈출하면 아버지는 수용소로 끌려갈 것입니다. 연좌제.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나도 죽는다. 정신이 죽고 언젠가 육체도 죽는다. 어머니처럼.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때 55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27입니다. 30년을 더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나는 정말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결심했습니다. 다음 해외 공연 때 탈출하기로. 2016년 초가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년 3월 중국 선양 공연 일정이 잡혔소.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때다. 2017년 3월. 그때 탈출한다. 6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6개월. 저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돈. 암시장에서 달러를 구했습니다. 월급을 모아 암거래상에게 북한 돈을 달러로 바꿨습니다. 5개월 만에 500달러를 모았습니다. 두 번째, 브로커 연락처. 평양 장마당에서 중국과 거래하는 상인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아십니까? 상인이 저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위험한 질문이요. 알고 있습니다. 100달러. 저는 돈을 건넸습니다. 종이 한 장을 받았습니다. 중국 선양 조선족 식당 전화번호였습니다. 세 번째, 중국 선양 지리 암기. 인터넷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에 중국 지도책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숨어 선양 지도를 외웠습니다. 거리 이름, 주요 건물, 한국 대사관 위치.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네 번째, 탈출 시뮬레이션. 공연장 구조를 상상했습니다. 경호 배치, 교대 시간, 휴식 시간. 30분. 제게 주어질 시간은 딱 30분이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사라져야 했습니다. 밤마다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공연 시작 1시간 후 교대, 화장실 간다고 이탈, 뒷문으로 탈출, 택시, 조선족 식당, 은신. 머릿속으로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실패하면, 붙잡히면, 가족은 공포와 희망이 매일 밤 싸웠습니다. 2017년 2월 아버지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3월에 중국 출장 갑니다. 그래, 조심해라. 아버지, 건강하세요.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2017년 3월 15일 출발날. 평양순환공항. 김여진과 경호팀 4명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 가방에는 달러 500달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시는 안 올 거야. 2시간 후 중국 선양공항 도착.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북한 대사관 요원 2명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일정 설명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7시 선양 대극장 공연. 오늘은 호텔에서 대기.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양 야경. 끝없는 불빛, 움직이는 차량, 자유로운 사람들. 내일이면, 내일이면 저 거리를 걸을 수 있어. 손이 떨렸습니다. 3월 18일 디데이. 오후 5시 선양 대극장 도착.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경호 배치 회의. 무대 앞 2명, 출입구 2명. 1시간마다 교대. 강민철, 너는 7시 30분부터 8시까지 휴식. 30분. 제게 주어진 시간. 오후 7시 공연 시작. 김여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바이올린을 들고. 쇼팽. 저는 출입구에 섰습니다. 관객들이 박수 쳤습니다. 7시 28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동료에게 다가갔습니다. 교대합니다.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알았어.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화장실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비상구. 뒷문이 보였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은 뒷골목이었습니다. 어둠 속 쓰레기통, 좁은 길.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30m, 50m, 100m.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거리로 나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조선족. 식당. 아십니까? 제 중국어는 서툴렀습니다. 주소 있어요? 저는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알았어요. 타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해냈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30분 후면 제가 사라진 걸 알아챌 것입니다. 추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택시는 20분을 달렸습니다. 선양 외곽 조선족 밀집 지역. 여기에요. 저는 돈을 주고 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식당이 보였습니다. 간판에 한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평양냉면.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뒤로 오세요. 주방 뒤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북쪽에서 왔어요? 네. 혼자? 네. 돈 있어요? 500달러 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전화할게요. 30분 후 한 남자가 왔습니다. 40대 조선족이었습니다. 브로커예요. 한국 가고 싶어요? 네. 돈 얼마 있어요? 500달러요. 부족해요. 보통 2000달러인데. 하지만 일단 출발합시다. 나중에 일해서 갚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가야 해요. 북한 대사관이 수색을 시작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브로커가 준 중국 옷이었습니다. 머리도 잘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가요. 차에 올랐습니다. 밤 거리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선양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불빛, 사람들, 자유. 저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 없이 조용히. 어머니. 저 살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자유를 선택했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선양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첫 번째 은신처는 선양 외곽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숨어 있어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좁은 방,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밖에서 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브로커가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신문이었습니다. 북한 경호원 실종 사건.
제 이야기였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중국 공안에 협조 요청했대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어디로 갑니까? 베이징이요. 거기서 다시 몽골로. 몽골요? 한국 대사관 가려면 몽골이 제일 안전해요. 일주일 후, 우리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선양에서 베이징까지 12시간. 기차 안에서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표원이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베이징 도착.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조선족 식당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3개월 일하면서 숨어 지내요. 돈도 좀 벌고. 저는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월급은 없었습니다. 숙식만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자유였으니까요. 명령받는 게 아니라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3개월 후, 브로커가 왔습니다. 이제 몽골로 가요. 베이징에서 이렌까지 기차로 12시간. 이렌은 몽골 국경 도시였습니다. 밤에 출발했습니다. 국경을 밀입국했습니다. 사막을 2일간 걸었습니다. 더웠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몽골 마을이 보였습니다. 도착했어요. 트럭을 얻어 탔습니다. 울란바토르까지 6시간. 2017년 8월 20일, 드디어 울란바토르 도착. 브로커가 한국 대사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야 해요. 제가 같이 가면 의심받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행운을 빌어요.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요. 30분 후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건물,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5개월의 도피. 선양, 베이징, 이렌, 사막, 울란바토르.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경호원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탈북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5분 후 직원이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태극기 아래를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5개월간의 공포, 8년간의 고통.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직원이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울란바토르 한국 대사관에서 3주를 머물렀습니다. 신원 확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북한 경호원입니까? 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경호 기법을 시연했습니다. 평양 지리를 설명했습니다. 김여진에 대해 말했습니다. 혹독한 신문이었습니다. 혹시 공작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탈북했습니까? 살고 싶었습니다. 사람답게. 2주 후 신원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탑승이 허가되었습니다. 2017년 9월 15일 인천행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5시간 후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도착했어요.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통로를 걸어 공항으로 들어갔습니다. 밝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통일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탈북민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3초 후 저는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철님.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제게. 저는 8년 동안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여진은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감시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상관들은 명령만 내렸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낯선 사람이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사람이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3개월간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한국 사회. 첫 주말, 마트 견학을 갔습니다. 끝없는 진열대, 넘치는 상품들. 배급표 없이 살 수 있어요? 네, 돈만 있으면 돼요. 신기했습니다. 직업 상담도 받았습니다. 무슨 일 하고 싶으세요? 경비원이요. 왜요? 경호원 경력이 있잖아요. 경력을 살리는 일도 알아봐 줄 수 있어요. 아니요. 경비원 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이번엔 제 선택이니까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 서울 강남 오피스 빌딩. 저는 이곳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지 4년째입니다. 매일 아침 7시 출근합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자유롭게.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경비실에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료가 인사합니다. 저도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전 9시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들이 제게 인사합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점심시간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삽니다. 4,5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산원이 웃으며 말합니다. 제게 감사하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경비실을 나옵니다. 퇴근합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계약입니다. 오후 6시면 제 시간입니다. 저는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맥주 한 캔을 삽니다. 집으로 갑니다. 원룸입니다. 작습니다. 하지만 제 공간입니다. 문을 잠급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도청 장치도 없습니다. 저는 맥주를 마십니다. TV를 켭니다. 아무 채널이나 봅니다. 자유입니다. 밤 11시 잠자리에 듭니다. 8년 전 평양이 떠오릅니다. 그때 저는 넓은 숙소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감옥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좁은 원룸에 삽니다. 하지만 자유입니다. 경호원과 경비원. 같은 경비일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경호원으로 살 때는 명령에 복종해야 했고 24시간 감시당했고 가족과도 단절되었고 감정 표현도 할 수 없는 투명인간, 그림자였습니다. 이제는 퇴근 후 자유가 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선택입니다. 어느 주말 저는 청계천을 걷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산책합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웃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저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자유롭게 걷는 사람.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곳에 갑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먹습니다. 제가 원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어머니 장례식도 못 갔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제가 탈출한 후 수용소로 끌려가셨을까요? 죄책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자유를. 인간으로 사는 것을. 그리고 지금 저는 살아있습니다. 진짜로 사람답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감사합니다라는 말. 퇴근 후 맥주 한 캔. 이 모든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8년간 그림자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로 살고 있습니다. 명령에 묶여 감정을 죽인 채 기계처럼 그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유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